자, 이제 129페이지 중개실무의 네 번째 과정입니다. 중개활동 과정에 들어왔습니다. 중개활동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영업활동이다 또는 판매활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실무니까 실제 업무면 중개활동, 즉 영업을 여러분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실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럴 사정이 아니고 이론으로 영업활동을 공부합니다. 문제는 한 문제 정도 예상하고 또 아주 가볍게 상식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한 문제 정도 예상하는 점수 따는 단원이죠. 자, 129페이지 중개활동 첫 번째 부동산의 판매 과정이 있습니다. 6가지 과정인데 제목에 동그라미 하면서 쭉 내려가 봅니다. 물건과 고객을 확보한다. 동그라미 준비, 접근, 현지 안내, 그리고 클로징 시도 동그라미 그래서 마지막으로 클로징 합니다. 자, 6가지가 판매 과정인데 동그라미는 했지만 상식이죠. 그죠? 이렇게 판매 과정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물건과 고객을 확보합니다. 두 번째 준비, 접근, 현장 안내 제시, 클로징을 시도하여 마지막에 클로징 하더라. 클로징이라는 것은 계약 체결을 시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6가지를 확 섞어놓고 순서가 맞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오더라도 크게 기죽을 일은 없죠. 물건과 고객이 확보돼야 되고 마지막에 계약 체결인 클로징입니다. 자, 이렇게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려가면 인적 판매의 5단계 과정과 AIDA 원리라는 게 돌아오는데 4번에 판매 제시 단계 줄자 껐습니다. 판매 제시 단계에서는 뭐를 적용한다? AIDA 원리가 적용되고 이는 고객의 물건 구입의 심리 단계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활동, 즉 중개활동 과정에서는 항상 아이다의 원리가 적용합니다. AIDA 원리가 적용되는데 이를 순서대로 아이다의 원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A가 뭡니까? 하니까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물건을 주목하게 하라. 그래서 물건을 주목하는 단계를 A라 그럽니다. attention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물건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면 하나 사고 싶어진다를 욕망이라 그럽니다. 욕망을 갖추어서 A, 액션, 행동합니다. 행동한다는 말은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 AIDA 원리를 마케팅 이론으로서 구매자, 사는 사람이죠. 구매자의 심리 단계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여러분한테는 그냥 가볍게 아이다의 원리 이 정도로 설명하지만 마케팅 이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항상 이 물건에 대해서 고객에게 어떻게 주목을 시킬 것인가 이런 거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목을 해야 고객이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흥미를 느끼면 하나 사고 싶어지고 나가면서 계약을 체결하니까 항상 아이다의 원리를 영업할 때는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델하우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 모델하우스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아파트가 좋으니까 사세요.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모델하우스를 딱 만들어 놓는데 좀 잘 만들어 놓죠. 그죠? 고객을 주목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흥미를 느끼고 구경하고 나가면서 사게 하려고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잖아. 그죠? 그럼 모델하우스도 결국은 무엇을 이용하는 거다? 아이다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부동산에 관련되는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업활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치약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큰 재화지만 치약은 작은 물건이잖아. 그죠? 치약도 그렇게 많고 많은 치약이 있지만 치약회사에서 우리 물건을 어떻게 주목시킬까 연구합니다. 포장을 잘한다, 광고를 한다. 어쨌든 우리 물건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고객이 흥미를 가질 거고 흥미를 가져야 욕망을 갖춰서 사게 되니까 모든 영업의 기본 원리가 아이다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뭐 영업하고는 관계없지만 청춘 남녀가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춘 남녀가 만나도 처음에 많이 쳐다봐야 됩니다. 뭐 많이 쳐다봐야 뭐 흥미가 생기든지 뭘 하지, 그죠? 그래서 많이 쳐다보게 하려고 뭐 머리를 하고 간다, 뭐 점을 뺀다, 나름대로 연구를 해봐야 되잖아, 그죠? 주목하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흥미를 느꼈을 때 욕망을 갖추고 뭔지 모르지만 행동을 합니다.
근데 무슨 춤춘 남자가 만나가지고 행동부터 하고 욕망을 갖추고 흥미를 이렇게 거꾸로 갈 일은 절대로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아이다이 원리. 근데 이 마케팅 이론이 자꾸 발달을 해서 이제 고객이 물건을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S의 단계로 접어드는데 S를 만족의 단계다. satisfaction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이다의 원리 또는 아이다스의 원리 이렇게 두르더라도 기죽지 말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S가 뭐라고요? 만족의 단계.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그런 거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쓰면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만족의 단계로 접어들더라. 그래서 마케팅 이론에서 영업을 할 때는 아이다스의 원리를 적용한다. 이런 말도 한번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판매 후의 활동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제 넘어가면 130페이지 고객의 분석과 셀링 포인트라는 단어로 접어듭니다. 자, 모든 영업을 할 때는 그죠? 이제 고객의 심리를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 고객부터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물건을 분석하게 됩니다. 모든 영업의 기본 틀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 고객을 분석한다라는 취지는 이겁니다. 자, 이 고객이 아주 우유부단합니다. 우유부단해가지고 이 아파트 좋습니까? 예, 좋아요. 이것도 좋습니까? 예, 좋아요. 좋다 좋다 소리만 하고 사진은 안 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하루 종일 물건만 보여주러 다니고 있으면 시간과 경비와 노력만 꽝되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아, 그래서 이 고객이 우유부단한 형이구나. 그러면 물건을 많이 소개해줘야 된다. 작게 해야 된다. 작게 몇 개? 딱 2개 소개해줍니다. 하나는 새 거, 하나는 썩은 거.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래야 그 사람이 결정을 하게 만들잖아. 그죠? 그래서 영업을 할 때는 뭐부터 분석해라? 고객부터 분석하라. 이런 취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막연하게 어떻게 고객을 분석할까? 그럴까봐 제목을 적어줬어요. 거기 보면 우유부단한 형이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가격의식형. 적당한 가격을 제시해도 깎아야만 성질 풀리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가격의식형이구나.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다변사교형, 말 많은 형이죠. 침묵방어형. 아, 고객 중에 제일 골 때립니다. 침묵방어형. 자, 이게 좋습니까? 하면 뭐 좋다 나보다 이야기가 돼야 진도가 나올 건데 이 꽉 다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고객을 분석했는데 이 사람 이 꽉 다물고 쳐다보고 있는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콱지 받고 싶죠. 사시는 거죠. 아니 뭐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이야기를 해줘야 뭐 다른 걸 보여주든지 무슨 수를 낼 거 아니라 그죠. 왜 고객 중에는 침묵 방어형이 있을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물건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건지 아닌지 전혀 상대에 대해서 내용이 안 되니까 침묵, 입 아무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이 사람이 침묵 방어형이구나. 그러면 말을 많이 해서 설명하면 안 되고 자료, 사진, 팜플렛 이렇게 공식적인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게 고객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과잉형, 만사긍정형. 만사긍정형도 골 때립니다. 전부 좋다 좋다 소리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안 하고 지금 그죠? 자기현시형, 잘난 체하는 형이죠. 자기과시형, 뭐 다 비슷한 말인데 마지막으로 고객 중에서는 놀림형도 있습니다. 놀림형 고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와가지고 제3한강교 저는 언제 파는데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거 사가지고 입장료 받고 노후 대책하면 되는데 괜찮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살 능력이나 살 환경, 자본도 없으면서 그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놀림형이다. 근데 이 고객 중에 놀림형 중에서는 진짜 손님이 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놀림형이 들어오더라도 사실 관세는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놀림형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가볍게 차나 한잔 하세요 하고 명함 정도를 주고 보내는 게 좋겠다. 이제 이게 놀림형 고객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특징이 가볍게 차나 한잔 대접하면서 그랬는데 커피 드릴까요? 하면 꼭 찾는 말, 몸에 좋은 녹차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놀림형 고객이다. 그죠? 놀리는 고객도 있겠지만 나중에 손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관세는 못하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고객을 분석해 나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크게 시험에 나와야 될 내용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은 우유부단형, 가격의식형, 다변사교형 이런 말들이 지나가면 중개활동 과정에서 고객을 분석하는 단계다. 이 정도의 느낌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뭐 우유부단형이 뭔지 가격의식형이 뭔지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죠? 그래서 고객을 분석했습니다. 자, 이제 고객을 분석하고 나면 2번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라 하여 물건을 분석합니다. 물건을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셀링 포인트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시험에 나오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셀링 포인트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데 자, 셀링 포인트는
판매를 할 때 포인트를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판매를 할 때 포인트라는 말이 첫째 줄에 보시면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가지 특징 중 줄 것입니다. 구매자가 사는 사람이죠. 구매자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이다. 그래서 구매자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 줄 닦아놓고 그걸 우리말로는 판매 소구점 이렇게 부릅니다. 차라리 영어로 셀링 포인트다. 판매를 할 때 포인트를 잡아라. 이러면 참 말하기가 편하겠는데 굳이 또 번역을 해서 판매 소구점이라 부르고 시험에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 소구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소가 바랄 소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할 때 소자입니다. 그리고 구는 구하다 할 때 구자입니다. 판매를 할 때 고객이 바라는 점을 설명해 줍니다. 그럼 고객이 바라는 점을 설명하려면 물건에 대해서 잘 분석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자, 이걸 이렇게 또 설명해 볼까요? 거꾸로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개공사들은 고객이 바라는 점, 셀링 포인트를 강조해야 되는데 개공사들이 거꾸로 영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들어봤나요? 이 아파트 좋으니까 사세요. 이런 말. 이 땅 사놓으면 너무너무 괜찮다. 사놓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잘 들어보면 그렇게 좋고 괜찮으면 지나 사지. 왜 자꾸 내보고 사라 그러는데 지금 거죠? 이 땅 너무너무 좋다. 사놓으세요. 이 아파트 진짜 괜찮습니다. 사놓으세요. 이런다니까요.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한다? 개공사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한다고. 그러지 말고 저 고객이 바라는 입장에서 설명해 주라고요. 고객이 바라는 것을 뭐라 그런다? 판매 소구점, 고객이 바라는 점, 셀링 포인트인데 그럼 고객이 바라는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도 있고 2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도 있고 3번 법률적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도 있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셀링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기술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하니까 이 아파트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아파트는 자재가 좋다. 배관이 좋다. 예를 들면 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고객이 화장실이 이태리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 자재가 좋은 겁니다. 고객이 바랄 수 있는 점 또는 동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동선을 움직이는 선을 동선 그럽니다. 구조가 좋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은 동선이 편리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다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70대 노부부가 그죠? 이제 40, 50평짜리 넓은 아파트에 살다가 자식들은 다 나가고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그 넓은 아파트 청소하기도 그렇고 관리비도 부담스럽고 그죠? 이제 좀 금요를 줄여서 20평대 아파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세요 하고 왔는데 이 아파트는 학군이 좋거든요. 이런 소리하고 있으면 날 새죠. 이건 공부시킬 애도 없는데 지금 학군 좋은 이야기가 될 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평수는 좀 작지만 구조가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이거 내가 바라는 점이다. 그죠? 동선을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면에서 고객이 바라는 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술적 측면, 자재, 배관, 동선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술적인 면에서 고객이 바라는 점들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 자, 경제적인 면에서 고객이 바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땅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은 가격이 싸게 나왔습니다. 이거 좋아하는 고객들 많습니다. 또는 이 땅을 사놓으면 새가 잘 나갑니다. 임료, 그죠? 또는 여기에 온천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고객이 바라는 점이다. 자, 온천이 발견되는 게 왜 경제적입니까? 온천이 발견되면 앞으로 개발될 것이다. 개발되면 결국은 땅값이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세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온천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다. 뭐 이거 말고도 많겠죠. 뭐 수요 공급적인 면, 그죠? 이거 개공사들 많이 써먹죠. 지금 이거 안 사면 없습니다. 빨리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요 공급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경제적인 측면이다. 그죠? 이 수요 공급 측면을 제일 활용 잘하는 데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TV 보다 보면 홈쇼핑 있잖아. 그죠? 홈쇼핑 보면 옆에 시계 막 착착착착 돌아가죠. 30초 남았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가슴 울렁울렁거리게 만듭니다. 당장 막 전화기 안 들면 안 돼야 될 만큼 만든다니까. 그죠? 그래서 그 홈쇼핑 그거는 하여튼 중독되는 사람도 있대요. 그 광고 보면 안 사고 싶은 물건 하나도 없죠. 전부 다 사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그 마케팅을 얼마나 잘하는지 1+1에다가 막 시간 32초 남았습니다.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사람 불안하게 만든다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 홈쇼핑 되도록 잘 안 봅니다. 막 전화기 들고 싶어서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요 공급. 지금 안 사면 없다. 지금 안 사면 싸게 못 판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뭐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법률적인 것은 법자들과는 다 해당되겠죠.
공법상 혜택이 있다. 예를 들면 이 땅은 그린벨트가 해제될 겁니다. 이런 게 공법적인 거죠. 또는 이 땅을 사면 세법상 혜택.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양도세가 면제되는 물건입니다. 이거 좋아하는 고객들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을 법률적 측면이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단원에서 출제가 될 때는 이렇게 나오겠죠. 경제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자재, 배관 이런 소리 하면 X. 이 정도는 찾아내시겠죠.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를 이야기하면서 가격이니 임료니 이런 말 하면 X다. 이 정도는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동선, 온천의 발견 이런 것들은 다 출제됐던 것들이에요. 무슨 측면의 셀링 포인트냐 이런 것들 가볍게 이해하면서 접근합니다. 우리 교재도 그렇게 돼 있죠. 자, 여러 가지 측면인데 기술적인 것은 부동산의 기능을 중시한다. 경제적인 것은 가격이나 임료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디귿 법률적 측면에서는 소유권, 공법상의 규제, 세법사항 등을 설명합니다. 또 뭐 굳이 연결한다면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도 있는데 정책적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행정신도시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뭐 혁신도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강조해 주는 거다. 그죠? 그래서 정책적 측면이라고 참 쉽게 적었지만 개공사들도 평소에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죠. 정책에 관련되는 것을 강조해 주려면. 그죠? 그리고 내려가면 2번. 이번에는 부동산의 종류별 셀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동산 특성이 다양하므로 셀링 포인트도 정책, 경제 동향, 그리고 부동산, 기술적 특성, 시간과 장소, 의뢰인의 입장과 태도 등 많은 요인에 따라서 항상 변화가 가능하며 다양하다. 종류별 셀링 포인트라는 말은 이겁니다. 자, 학군이 좋습니다. 이거는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공장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학군이 좋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그게 종류별 셀링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은 농지, 토지를 거래하면서 이 토지는 인구가 많이 접근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이 농지는 비가 잘 옵니다. 햇볕이 잘 듭니다. 이게 물건의 종류별 특징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시험에서 물을 때 인구의 유동성, 지하철 역세권 이런 것들은 무슨 물건에 대한 셀링 포인트가 되겠습니까? 상업용 건축물 말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종류별 셀링 포인트는 그런 것들이 있다.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고객을 분석하고 셀링 포인트를 관리했습니다. 이 셀링 포인트가 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했고 이제 내려가면 불만 처리와 설득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영업을 하더라도 고객은 불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소개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고객은 한 놈도 없습니다.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비싸다, 입구에서 멀다, 시끄럽다 하여튼 물건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영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불만 처리를 잘해야 된다. 어떻게 한다? 가격에 대한 불만은 줄 닦아놓고 개별성을 강조합니다. 개별성의 동그라미. 그런데 가격이 아니고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셀링 포인트를 강조합니다. 셀링 포인트 동그라미. 자,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불만이라도 불만이 생기는데 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자, 가격에 대해서 불만이라는 말은 주로 비싸다. 이게 불만이겠죠. 싸다는 아니겠죠. 자, 비싸다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개공사가 깎아줄게. 자기 물건도 아닌데 막 깎아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설득을 한다? 개별성을 강조한다. 이랬습니다. 뭐 이론적인 이야기죠. 그때 개별성은 어디서 만납니까? 부동산의 3대 특징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어떤 특징이 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부정성. 들어봤습니까? 움직일 수도 없다. 부동성.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는 같은 강자가 들어가도 다르다니까 이게. 그죠? 왜? 부동산은 더 이상 쉽게 늘어나지도 않지만 움직일 수도 없어.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각각의 성질이 있는 거라. 그죠?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그 개별성을 강조해서 설득해라. 지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죠? 이게 한 아파트 단지라고 합시다. 뭐 A 단지에 A 동 가격이 다르고 B 동 가격이 다르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왜 다릅니까? 각각의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그죠? 뭐 남향이다, 동향이다에 따라서 다르겠죠? 같은 A동 아파트라도 1층 가격 다르고 10층 가격이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개별적인 성질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가격에 불만 있는 사람은 개별성을 강조하고 이번에는 가격이 아니고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라는 말은 또 이런 말이죠. 여기가 입구인데 아파트를 하나 힘들게 소개해 줬습니다. 해주니까 고객이 입구에서 너무 멀다 이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입구에서 너무 멀다 그러면 뭐라고 설득하겠습니까? 돈만 많이 줘봐라. 가까운 거 소개해 줄게.
그런 소리하고 있으면 싸우자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돼. 입구에서 좀 멀지만 셀링 포인터, 예를 들어서 가격이 싸게 나왔잖아요. 요거는 세가 잘 나가는 아파트입니다. 또는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셀링 포인트를 강조해서 설득해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멀어서 탈이죠. 여기 있는 아파트를 소개해 줬습니다. 가깝죠? 그럼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길가에 있어서 시끄럽다. 또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고객은 다 불만이 있다니까. 그죠? 자, 여러분은 그러면 시끄럽다. 이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설득해야 되겠습니까? 절에 가서 살아라. 이런 소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번 싸우자.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좀 시끄럽겠지만 지하철역이 가까워서 교통이 편리합니다. 또는 뭐 가격이 싸게 나왔잖아요. 세가 잘 나갈 겁니다. 자재가 고급 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셀링 포인트를 강조해서 설득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이런 단어는 완전히 시험용이죠.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개별성을 강조하고 하면 X, 가격에 대한 불만은 셀링 포인트를 강조한다면 X죠. X인데 뭐 때문에 틀린지도 모르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용으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다시 가격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해석하고 개별성을 강조하고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합니까? 셀링 포인트를 강조한다. 이제 마지막 클로징으로 접어듭니다. 이제 불만 처리까지 잘 했다. 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체결되겠죠.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클로징 합니다. 클로징에서 마지막에 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뭐 하는 행위다? 서명 날인하는 행위로서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 그걸 뭐라고 부른다? 클로징 그럽니다. 그래서 6가지 절차들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서 영업을 가르쳤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셀링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단어는 이제 영업을 잘했습니다. 영업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될 것입니다. 자, 거래 계약이라는 말은 물건을 파는 사람, 값, 사는 사람, 을 사이에 계공사가 중개를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라라는 이제 의무로 접어듭니다. 자, 거래계약서 작성, 우리 법령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래계약서 작성으로 접어드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계약서를 작성을 해보신 분도 계시고 계약서를 구경도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거래계약서는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를 이론상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 일단은 1번 보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도 방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그 줄 닦습니다.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은 요건은 아니다. 이랬습니다. 자, 지금 그 줄 끄는 것도 시험 지문인데 이렇게 됩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된다. OX. X인 줄 아시겠습니까? 계약의 체결은 뭐라 그랬죠? 의사의 합치 그랬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방식의 자유가 있으니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잖아. 그죠? 자, 그런데 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까? 하니까 2번에 1번. 이 법은 계공사의 중개에 의해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공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쌍방에게 교부하고 몇 년 동안?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고로 한번 적을까요? 옆에 오래간만에. 그러면 쌍방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한다 그랬죠? 위반시. 그거 안 적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위반시. 적어놓고 답해보세요. 거래계약서만 나오면 6월에 업무정지예요. 6월에 업무정지. 자, 2번. 이때 거래계약서 서식은 참 많이도 강조했습니다. 국토장관은 표준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암기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 조문을 암기하고 보니까 법정 서식은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래서 규정하고 있을 뿐 표준 서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표준 서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거래계약서는 어떤 곳이라도 작성해도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법정 서식은 없으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그럼 아무데나 적어라. 이러니까 손톱에나 발톱에도 적어도 된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지만 반드시 적어야 될 필수 기재사항은 있다.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몇 개? 9개가 준비되어 있고 거래계약서는 이 필수 기재사항대로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표에도 들어갔었지만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올해 제목이 뭐지요? 거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 조, 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지만 반드시 적어야 될 필수 기재 9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가 뭐죠?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은 반드시 적어라. 물건의 표시, 인도 일시,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거래 대금과 계약금의 지급 방법, 기가 뭐다? 기타 약정 사항, 걔가 계약일자, 조건과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 하면 뭐라고요? 거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단에 내려가면 첫 번째 거래 당사자의 조사 사항부터 들어오는데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첫째 한 장 넘어가시면 자연인의 경우에 조사 확인하여 교재부터 짚어놓고 다시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인은 뭐가 있어야 된다?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2번에 사물의 식별력 또는 변별력을 의미하며 줄 것입니다. 의사 무능력의 상태에서 한 법률 행위는 뭐다? 무효이다. 무효의 동그라미. 그때 법률 행위는 하고 지나가는데 법률 행위가 뭐죠? 밑에다 적습니다. 이꼴 계약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법률 행위 하고 들으면 자동으로 뭐 계약 딱 그게 기억나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게 맞아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법률 행위는 계약이기 때문에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하고는 다르겠죠. 이거 한 줄기가 탁 크게 잡아낸다니까요. 계약 밑에다가는 이꼴 계약이 뭐죠? 매매, 교환, 정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같은 말이에요. 법률 행위 하면 계약, 계약이 뭐다? 매매, 교환, 정려예요. 요게 매치가 탁 되면 문제가 풀리는 게 많아요. 저절로 공식적으로 연결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은 법률 행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법률 행위인데 대표적인 계약이 뭐다? 매매 아니면 임대차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사 무능력의 상태에서 한 계약은 무효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행위 능력을 조사하는데 미성년자 밑줄 긋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2.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무엇으로 확인한다? 가족관계 등록부인데 지금 안타깝게도 피한정 후견인을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한정치산자, 피성년 후견인을 뭐라 부른다? 검치산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민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단원이 표준말인데도 불구하고 중개사법은 아직도 한정치산, 검치산자로 들어오니까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3번 이런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와의 계약 체결의 여부인데 기억 주민등록증이나 가족관계 등록부로 조사 확인하고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무능력자와 직접 하지 말고 2차적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법정 대리인을 조사 확인하여 밑줄 긋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지 줄 꺼놓고 이 동의를 우리는 추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있는지를 확인하고 체결을 해야 됩니다. 교재 체크해놓고 필기하겠습니다. 니은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에는 우린 이를 뭐라 그러죠? 옆에다가 검치산자 적어놓으셔야 돼요. 검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도 피성년 후견인, 검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피성년 후견인의 줄 것입니다.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중개해야 된다. 내려가면 2번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진정한 소유자 동그라미 해놓고 2번 내려가면 이러한 소유자의 여부는 뭘로 확인한다? 줄 것입니다. 주민등록증과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어렵다면 바로 밑에 인감증명서, 등기필정, 재산세 납부증명서도 통해서 확인하라. 이게 판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정한 소유자가 확인됐습니다. 되고 나면 3번 처분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1번 내려오면 개공사는 의뢰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면 의뢰인이 처분권인지 여부를 줄 것입니다. 본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확인한다. 까지 줄 거놓고 2번 개공사가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대리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연락하여 조사하지 않았다 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내려갑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니까 첫째 줄에 개공사는 줄 거야 되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 등기부를 보고 확인합니다.
자, 법인격이 있는 경우는 하니까 법인격이 있다면 대표자가 처분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뭘 보고 확인한다? 등기부를 보고 확인합니다. 그러나 항상 대표자만이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외외적으로 회사에서 대표 권한을 부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뭐라고 부른다? 상업고용인 또는 이런 상업고용인은 등기사항이다. 2번 법인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법인격이 없다. 이 말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다. 대표적으로 법인격이 없는 경우가 종중, 동창회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법인격이 없으면 그 단체의 재산 소유 형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좀 이따 다시 짚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번. 공동소유 재산인 경우에는 이렇게 확인해라. 공동소유는 뭐가 있다? 공유, 동그라미, 합유, 동그라미, 바로 밑에 총유가 있다. 자, 지금 이제 2페이지에 걸쳐서 적었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필수 기재를 작성하기 전에 뭐부터 확인해야 된다? 첫째, 진정성을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자, 진정성은 이겁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자기 물건을 파는지 남의 물건을 파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하라 그랬습니까? 등기부 등본을 떼본다 그랬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소유자가 갑이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진짜 갑이 왔는지 본인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인한다?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라. 지금 그렇게 단언이 제시됐고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판례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으로 진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를 확인하지 않아서 중개사고가 나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냥 갑이 팔아달라고 한다고 그냥 갑의 이름 막 적고 계약서 적으면 안 돼요. 등기부 딱 떼놓고 갑이 나왔죠? 그러면 본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을 봅시다. 이래야 된다고요. 그런데 뭐 손님 보고 못 믿는 것 같이 주민등록증 내보시오. 이러기가 좀 만만찮거든. 머리를 좀 써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주민등록증을 복사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사합니다. 이 말이 뭐다? 내놔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기부에다가 주민등록증을 복사를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계약을 다 하고도 나는 그런 물건을 판 적이 없다. 이런 놈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은행 같은 데 볼 보러 가면 금융기관에 직원들이 신분증 제시하세요. 들어보셨죠? 신분증만 봅니까? 복사해 놓습니까? 복사한다고 증거를 딱 맞춰 놓는다고. 그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증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왔을 때 진정성은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데 대리인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갑의 대리인 병이라는 처가 와서 처가 대리인이죠. 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그럴 경우가 있다 없다 충분히 있겠죠. 그죠? 여기서 우리 하나 배울 수 있죠. 항상 여러분 아파트를 사거든 누구 이름으로 등기해놔야 된다? 남편 이름으로 등기해놔야 돼요. 남편 이름으로. 대리인에 대해서는 남편의 부동산을 처가 매각할 때는 이렇게 나오지 처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항상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 남편 이름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없어. 참.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남편 이름으로 등기할 때 팔아먹기는 누가 팔아먹으면 된다? 처가 팔아먹으면 돼요. 하여튼. 시험 문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의 부동산을 처가 매각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나오지 처의 부동산을 남편이 매각할 때는 이렇게 시험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항상 부동산 등기는 남편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억수로 기분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남편 이름에 된 것을 처가 와서 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대리인 올 수도 있죠. 자, 이때 대리인 오면 진정서는 어떻게 확인한다? 본인의 인감이 첨부된 무엇으로 확인해라? 위임장으로 확인해라. 체크하셨습니까? 이때 본인이라는 것은 처다, 남편이다. 남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개인에 관한 문제라면 법인인 경우에는 아까 법인도 지나갔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예를 들면 이게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 예를 들어서 코롱 주식회사가 공장용지를 팔러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한다?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봅니다. 똑같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떼보니까 대표자의 권한, 처분 권한이 등기부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럼 대표적으로 대표이사가 처분 권한이 있겠죠. 처분 권한이 있는 대표자인지는 무엇으로 확인한다?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그럼 법인도 개인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확인하는 거. 자, 그런데 코롱 주식회사가 공장 용지를 팔려고 오면 대표이사가 오는 게 아니고 총무부장 이런 사람이 오는 수가 많죠. 그럼 대리인이 왔다. 대리인 오면 어떡합니까? 본인의 인감이 첨부된, 즉 코롱 주식회사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확인하는 문제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다. 이렇게 딱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보시면 법인하고 거래할 일이 많을까요? 개인 간의 거래가 많을까요? 에이, 법인하고 거래할 일이 많습니다. 보기보다 많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셨을 때 파리바게뜨 할 만한 빵집을 하나 구해주세요. 파리바게뜨 전부 법인으로 돌아갑니다. 제가지말 빵 거죠. 또는 CNG가 뭔가, CNG인가 뭔가 그죠. 패밀리마트죠. 자, 패밀리마트만 전문을 하는 경공사도 있습니다. 그런 점포 하나 괜찮은 자리 구해주세요. 전부 그것들 법인으로 돌아갑니다. 신도리코가 뭔지 아시죠? 복사기 대리점 할 만한 점포를 하나 구해주세요. 이렇게 법인하고 거래할 일이 굉장히 많다니까 보기보다 그죠? 그러면 법인들은 직원들이 반드시 법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을 딱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야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성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진짜 자기 물건 인지는 확인했어요. 그럼 두 번째 뭐를 확인해야 된다? 처분할 능력을 확인하라. 지금 교재가 그렇게 나왔고 처분할 능력에는 상단에 보니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뭐만 확인하면 된다?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확인하라 이 뜻이에요. 자, 근데 우리 교재에는 권리 능력이라는 말도 썩 지나갔죠. 자, 보세요. 권리 능력은 크게 확인 안 해도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출생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는 능력을 뭐라고 부른다? 권리 능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권리 능력이 뭐라고요?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는 능력이다. 그러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권리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이런 권리 능력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천부의 능력이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면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별도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재 상단에 보면 이런 권리 능력이 있어야 권리의 의무와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다. 말도 굉장히 어렵게 하지만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는 능력이에요. 인간이 가지는 능력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권리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인간이니까. 근데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나는 집에만 가면 권리 능력이 없는데 이 말은 집에만 가면 강아지가 되는데 이 말하고 똑같은 거라. 그죠? 강아지는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능력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인간이 가지는 능력이 있어야만 권리 능력이 있어야만 등기를 할 수 있는 적격이 됩니다. 근데 뱃속에 있는 아기는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아직 출생을 안 했잖아. 지금 그죠? 태아는 권리 능력 없습니다. 그 태아 이름으로 등기는 안 된다고. 근데 태아 이름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있다. 그런 판례는 있습니다.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부동산 사기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허무인의 등기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등기관은 등기를 할 때는 이게 권리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죽은 사람 이름으로 신청 서류가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걸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허무인의 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 신청 서류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주민등록 등본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이 뭐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에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시오. 취업을 하는데 주민등록 등본 가져오세요 하는 말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주민등록 등본은 유효기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겠지. 몇 개월? 3개월. 그것도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에 1년 전에 주민등록 등본 제출하면 다시 하나 떼오세요.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이 권리 능력이 있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으니까 권리 능력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는 없고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확인해야 되는데 자, 능력의 범위를 물어봅니다. 의사 능력이 있는 자는 행위 능력을 갖춘 것이다. 답이 X입니다. 지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행위 능력이 있으면 의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OX, O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능력의 범위를 아느냐를 물었는데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능력은 우리끼리 5살이 가지는 능력이고 행위 능력은 19살이 가지는 능력이다. 우리끼리 이렇게 날짜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이제 지금부터 보이기 시작합니까? 의사 능력자는 5살은 19살의 행위 능력을 갖춘 것이다. X 들어옵니까? 반대로 갑니다. 행위 능력이 있는 자는 5살의 의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되겠습니까? 이제 능력의 범위를 봅니다. 자, 이 능력의 범위를 왜 봐야 되는가 하면 이 거래를 하고 나면 등기를 하게 되는데 등기를 이전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등기를 받는 자는 이익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의사 능력만 있어도 족하다. 이게 등기법에 돌아요. 그래서 이 능력의 범위를 알아야 이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능력을 그 권리를 넘기는 자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받는 자는 의사 능력만 있어도 족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분할 능력을 감을 잡았다면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그를 뭐라 부른다? 의사 무능력자다라고 부르겠죠. 누구겠습니까? 5살이 안 되는 능력, 4살, 3살, 2살을 뭐라 부른다? 영아 또는 유아, 만취자라고 부르고 이런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거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의사는 무능력자, 영아, 유아하고 뭐 계약할 일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거를 모르고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되면 그 무효가 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를 책임져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어떤 손해가 발생할까요? 손해 한번 발생시켜 볼까요? 자, 뭐 이 갑이 진정성을 따져보니까 진정성에 본인은 맞아요. 등기부등본과 본인 이름인데 3살짜리예요. 그런데 10억짜리 토지를 팔려고 왔다. 여러분 알다시피 3살짜리 이름으로 10억짜리 토지가 등기된다 안 된다? 됩니다. 권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3살짜리가 10억짜리 토지가 있겠습니까? 자꾸 걱정한 사람은 자기가 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팔려고 올 리는 없겠지만 팔아달라고 왔다. 그러면 3살짜리는 영아, 유아잖아요. 그러면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공부를 안 했다면 개공사가 계약을 하겠죠. 그럼 10억에 계약금 3억 이렇게 받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성립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계약은 무효란다. 그러면 3억을 돌려줌으로써 끝이 안 나요. 왜 그러냐면 매수자는 그 3억을 지급하기 위해서 아파트 한 채 팔고 땅 2개 팔았는데 지금 땅값은 2배나 올랐단다. 그 돈 3억만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그런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죠? 손해가 발생합니다. 자, 이번에는 행위 능력을 파악해야 되는데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를 뭐라 부른다? 행위 무능력자다. 이렇게 부르겠죠. 자, 그럼 행위 무능력자는 우리말로 하면 19살이 안 되는 능력이다. 대표적으로 누구? 미성년자 또는 하늘을 쳐다보고 1시간씩 웃는 자, 한정치산자. 비 오는 날마다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웃습니다. 입 벌리고 웃습니다. 하루 종일 웃는 자를 뭐라 부른다? 검치산자를 행위 무능력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를 제한 능력자, 민법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자, 미성년자가 재산을 거래하러 왔답니다. 이런 이야기겠죠. 등기부를 떼보니까 13살입니다. 본인은 맞습니다. 10억짜리 토지를 팔려왔다.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른다?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러 왔다. 그렇죠? 그러면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한다?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가 되면 손해가 발생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를 배웠습니까? 추인하여야 한다. 그죠? 동의를 해야 한다. 자, 그런데 미성년자를 동의해 주시는 사람은 누구? 법정 대리인, 친권자의 동의를 받고 거래라. 그 단원이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교재. 자, 이번에는 한정치산자가 왔습니다. 본인의 진정성을 확인해 보니까 나이는 43살. 43살의 나이를 뭐라 그러죠? 꽃다운 나이 그럽니다. 꽃다운 43살인데 하늘 쳐다보고 설설설 1시간씩 웃는다 이래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한정치산자가 왔다. 그 사람이 법률 행위를 하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추인을 하는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거래하라. 지금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 하늘을 쳐다보고 하루 종일 웃는 자를 검치산자라 부르는데 검치산자가 법률 행위를 왔다. 당연히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후견인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 같지만 검치산자는 동의를 받더라도 법률 행위를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검치산자,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누구하고 해야 된다? 후견인하고만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처분할 능력을 지금 정리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체크하셔야 될 것. 저 계약서를 쓰는 데 있어서 보니까 공동소유인 재산이 만들어졌습니다. 공동소유라는 말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등기부를 떼보니까 김, 갑, 동, 외, 사민, 공유 이렇게 등기부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 몇 사람이 가지고 있죠? 김, 갑, 동, 외, 사민이면 4명이 공유로 가지고 있다. 다시 등기부를 떼보니까 김, 갑, 동, 외, 사민 합유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이? 4사람이 합유로 가지고 있다. 또 이 부동산이 무슨 김해 김씨, 무슨 공파 일동, 우리는 이걸 말하고 그런다. 권리 능력 없는 재단 사단을 총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무슨 고등학교 동창회 건물이다.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으로 등기가 돼 있더라.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다?
부동산은 하나인데 여러 사람이 소유한다. 여러 사람이 소유하니까 이걸 공동소유라 부르고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문제잖아. 그죠? 자, 그래서 공동소유 모양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 공유, 또 뭐 합유, 그리고 총유가 있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민법의 소유권에서 들어오지만 민법은 이해 과목이지만 암기할 것은 암기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처분할 능력을 따져볼 때 지분이 있나 없냐부터 구분합니다. 공유,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합유, 있다. 총유, 없다부터 기억합니다. 자, 지분이 있다 없다가 나왔으면 지분을 처분하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공유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합유는요, 전체 동의받아라. 총유는 지분을 어떻게 처분합니까? 지분이 없으니까 처분할 능력이 없다. 그럼 지분은 그렇고 전체물에 대해서는 공유는요, 전체 동의받고 거래해라. 합유도요, 전체 동의받아라. 총유는요, 자, 전체물에 대해서 처분할 때는 규약에 따른다. 규약이 뭐다? 규칙입니다. 여러분, 동창회거나, 그죠? 종중에서는 규약이 있습니다. 뭐 멘태 졸업생 회비를 얼마나 내는 자를 회원으로 인정하고 뭐 물건을 처분할 때는 2분의 1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할 수 있다 등등의 규칙이 있다니까요. 규칙이 있으면 규칙에 따라서 전체물을 처분할 수는 있는데 규약이 없다면 사원 결의서로서 전체물을 처분할 수는 있다. 이 전체물이라는 것에 사원 결의서는 전체 동의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냥 두 사람이 계약만 체결됐다고 계약서만 막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뭐를 확인해라? 진짜 자기 물건인지 진정성을 확인해라.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 진정성이 확인되고 나면 뭐도 확인해야 된다? 처분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라. 처분할 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면 손해가 발생한다 그랬고,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올 때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부모의 동의를 받고 거래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또 조심할 게, 이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다면 동의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죠. 혼인하면 성년으로 봐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물건이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이렇게 확인해라. 공동소유일 때는 지분을 처분하는지 전체물을 처분하는지를 확인하라. 이게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다. 그죠? 이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실무로 접어들게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계약서 작성해 봅시다.